이 영상은 무인 멀티컴퓨터 학과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기출문제를 쉽고 간단하게 풀어보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법규 중 벌금 및 과태료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잘 보셔도 항공법규의 벌금 및 과태료는 무조건 맞추실 수 있습니다.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과태료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10만원. 3. 초경량 비행장치에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차 위반 10만원. 4. 비행 안전을 위한 기술상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1차 위반 200만원. 정답은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1차 위반 50만원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4항 제5호에 의거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의 규정 중 틀린 것은 1.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비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초경량 비행장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규정에 의한 비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답은 3. 초경량 비행장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자,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 초경량 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에 의거해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되어 있었는데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은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 시 처벌로 맞는 것은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해서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는 250만원, 2차 375만원, 3차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 제한 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 자의 처벌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2.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5항 의거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 위반 벌칙 중 틀린 것은 1. 신고, 변경 신고, 이전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용 사업을 실시한 자는 6개월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2. 조종 자격 없이 비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종자 준수사항을 미준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2. 조종 자격 없이 비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해서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는 150만원이고요. 2차는 225만원, 3차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 시 범칙금이 가장 높은 것은 1.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한 경우. 3. 조종자 비행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정답은 4.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입니다.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고요.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차 과태료는 1. 50만원 2. 100만원 3. 150만원 4. 200만원. 네, 정답은 2. 100만원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8호에 의거해서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100만원, 2차는 150만원, 3차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하여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1. 50만원 2. 250만원 3. 500만원 4. 400만원. 정답은 2. 250만원입니다. 안전성 인증검사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1차의 경우 2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 시 1차 과태료는 얼마인가? 1. 100만원 2. 150만원 3. 225만원 4. 300만원. 정답은 2.
150만 원이죠. 조종자 증명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1차 과태료는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시 처벌은 1.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200만 원 이하 과태료 3. 300만 원 이하 과태료 4. 15만 원 이하 과태료. 정답은 1.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해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소유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는 15만 원, 2차는 22만 5천 원, 3차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신고 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로 맞는 것은 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100만 원 이하 과태료 4.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3.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서 신고 번호를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소유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1차는 50만 원이고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 1. 15만 원 2. 22만 5천 원 3. 25만 원 4. 30만 원. 정답은 1. 15만 원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6항 제1호에 의거해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말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소유자 등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15만 원, 2차 22,500원, 3차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과태료의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1. 신고번호 미표시 1차 위반 시 50 2.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시 1차 위반 300 3. 사고를 거짓 보고 시 1차 위반 30 4. 말소 신고 미실시 시 1차 위반 30 정답은 1. 신고번호 미표시 1차 위반 시 50입니다. 자, 신고번호 미표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1차 위반이 50이 맞고요. 2번 같은 경우는 150이고 3번 사고를 거짓 보고 시는 15만 원. 말소 신고 미실시 시 1차 위반 시 15만 원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로 맞는 것은 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4.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8호에 의거해서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만 원이기 때문에 1차는 100만 원, 2차는 150만 원, 3차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등록 가입을 아니하고 비행한 자에 대한 처벌로 맞는 것은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3.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항공사업법 제84조 제2항 제21호에 의거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0만 원이기 때문에 1차는 250, 2차는 375, 3차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음주 비행 시 처벌 및 혈중 알코올 농도로 맞는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알코올 농도 0.03%.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알코올 0.02%.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알코올 농도 0.02%.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알코올 농도 0.03%. 자, 정답은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고 알코올 농도는 0.02%가 되겠습니다. 자,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1항에 의거해서 주류 등의 영향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서 비행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용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처벌로 맞는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2.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항공사업법 제78조 제2항 9호에 의거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용 사업을 경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할 경우 처벌로 맞는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2.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에 의거해서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서 제125조 1항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법규 중 항공공역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항공법규는 과목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길 바랍니다. 먼저 공역의 기초 지식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공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또 하나는 항공 교통 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으로 나뉩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은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으로 구분이 되고, 항공 교통 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은 A에서 G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은 시험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외우셔야 합니다. A에서 G 등급은 다 안 외우셔도 되고, 다만 A부터 E 등급은 관제공역이라는 것과 F 등급, G 등급은 비관제공역이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하고, F 등급과 G 등급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큰 틀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세부적으로 공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지정한 공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관제구 2. 항공구역 3. 관제권 4. 항공도로. 정답은 3. 관제권입니다. 관제권이라는 것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을 이야기합니다. 수평 범위는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으로 5 노티클 마일, 키로수로 얘기하면 9.3km이고요. 수직 범위는 지표면으로부터 3,000피트에서 5,000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관제권의 정의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2. 항공기가 관제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공역을 말한다. 3.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을 말한다. 4. 각 지방항공청이 지정, 고시한 공역을 말한다. 네, 정답은 1.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을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관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계기비행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 설정되는 공역이다. 2. 하나의 공항에 대해 설정, 다수의 공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수평적으로 공항 중심으로부터 5 노티클 마일까지 설정한다. 4. 수직적으로 지표면으로부터 3,000피트 또는 5,000피트까지 설정한다. 정답은 2. 하나의 공항에 대해 설정, 다수의 공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가 오답입니다. 자, 관제권은 하나의 공항에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항마다 설정이 모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은 1. 관제공역 2. 비관제공역 3. 통제공역 4. 주의공역. 정답은 1. 관제공역이 되겠죠. 자, 이제 관제공역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관제공역은 어느 것인가? 1. A등급 공역 2. G등급 공역 3. F등급 공역 4. H등급 공역. 정답은 1. A등급 공역입니다. 항공교통 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을 할 때 관제공역과 비관제공역을 A등급부터 G등급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관제공역은 A에서 2등급까지의 구역입니다.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항공기의 비행, 순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해서 제84조 제1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항공교통 업무 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입니다. 자, 비관제 공역이라는 것은 F, G 등급의 구역입니다. 관제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 비행 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말합니다. 문항에 관제 공역은 어느 것인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관제 공역은 1번 A등급 공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관제 공역 중 지표면 또는 수면 위로부터 200m 이상의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은 어느 것인가? 1. 관제구 2. 조언구역 3. 경계구역 4. 관제권. 정답은 1. 관제구입니다. 관제구란 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약 650피트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을 말합니다. 보통 이 관제구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이 지표면 또는 수면 위로부터 200m 이상이라는 문항이 나오면 무조건 답이 관제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와 항공교통 조언 업무가 제공되고 시계 비행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은 1. E 공역 2. F 공역 3. D 공역 4. A 공역. 정답은 2. F 공역입니다. 자, 비관제 공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F등급은 조언구역이라고도 하고요.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 업무와 항공교통 조언 업무가 제공되고 시계 비행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을 말합니다. G등급은 정보구역이라고도 하고요. 모든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을 말합니다. 자, 문항은 F구역, 조언구역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 F공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관제 공역 중 모든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은 1. A 공역 2. B 공역 3. E 공역 4.
G 공역. 정답은 4. G 공역입니다. G등급 공역은 정보구역이라고 하고 모든 항공기의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 G 공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관제 공역 중 항공 조언 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 공역은 무엇인가? 1. 비행 금지 구역, 2. 정보 구역, 3. 조언 구역, 4. 비행 제한 구역. 정답은 3. 조언 구역입니다. 자, 이 문제는 위 문제와 같은 문제인데 답이 G구역으로 나오는지 조언구역으로 나오는지의 차이입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비관제 공역 설명이 맞는 것은 1.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 비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4.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자의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공역. 정답은 3.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 비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이 답입니다. 자, 문제는 비관제 공역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은 1. 비행 금지 구역, 2. 비행 제한 구역, 3. 군 작전 구역, 4. 위험 구역. 정답은 2.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자,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행 제한 구역은 통제 공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통제 공역이란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입니다. 그 통제 공역에 포함되어 있는 비행 제한 구역은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답은 비행 제한 구역이고요. 사실 사격, 대공사격, 문항에 이 단어들이 나오면 거의 99% 답은 비행 제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행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은 1. 관제 공역, 2. 주의 공역, 3. 비행 제한 공역, 4.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제한 구역. 정답은 4.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구역 역시 통제 공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구역인데요.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을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답은 무조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비행공역 중 통제공역에 해당하는 공역은 1. 군작전구역 2. 비행제한구역 3. 위험구역 4. 훈련구역. 정답은 2. 비행제한구역입니다. 자, 통제공역에는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과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이 있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공포 사격, 유도탄 사격 등으로 항공기에 위험이 존재하므로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 공역은 1. 비행금지구역 2. 비행제한구역 3. 관제구 4. 군작전구역. 정답은 2. 비행제한구역입니다. 문학의 대공포, 유도탄 사격 등이 나와서 왠지 군작전구역일 것 같지만 사격, 항공사격 이런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비행제한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통제공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비행금지구역 2. 비행제한구역 3. 군작전구역 4.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정답은 3. 군작전구역입니다. 자, 통제공역에 포함되는 구역은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이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정의로 바른 것은 1. 비행장 또는 공항 주변의 공역으로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정된 공역을 말한다. 2.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3. 안전, 국방상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을 말한다. 4.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을 말한다. 정답은 3. 안전, 국방상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을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비행 금지구역과 비행 제한구역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역 중 주의 공역이 아닌 것은 1. 훈련구역 2. 비행금지구역 3. 위험구역 4. 경계구역. 정답은 2.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자, 주의공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공역이란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들이 필요한 공역을 얘기합니다. 주의공역에는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이 있고요. 훈련구역은 민간항공기의 훈련 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이야기합니다. 군작전구역은 군사작전을 위해서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이야기합니다. 위험구역이란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을 이야기합니다. 경계구역이란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을 말합니다. 비행금지구역은 통제 공역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행 시 조종자의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은 어느 것인가? 1. 관제공역 2. 통제공역 3. 주의공역 4.
비관제 공역. 정답은 3. 주의 공역이죠. 자, 통제 공역과 주의 공역의 차이를 꼭 아셔야 하고 모르시면은 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공역 중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1. 서울 지역. 2. 휴전선 인근. 3. 원전 인근. 4. 공항 지역. 정답은 4. 공항 지역입니다. 자, 비행 금지 구역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의 상단에 P518이 있습니다. P518W, P518E가 있는데 P518W 같은 경우는 서해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P518E 같은 경우는 동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P518은 휴전선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아래 P73이 있습니다. 이 P73은 P73A와 P73B가 있는데요. P73A는 청와대 인근이고요. P73B는 그 청와대 인근 외곽.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P61, 62, 63, 64, 65는 원전을 이야기합니다. P61은 고리원전, P62는 월성원전, P63 한빛원전 영광에 있고요. P64 한울원전 울진에 있습니다. P65는 원자력 연구소고요. 대전에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드론 면허를 취득하실 분들은 그냥 외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기시험 때 구술평가에서도 무조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 공항지역이죠. 자, 공항지역은 관제권입니다.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역 중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1. P63, 2. P64, 3. P65, 4. P72. 정답은 4. P72입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P63은 한빛원전이죠. P64는 한울원전입니다. P65는 대전의 원자력 연구소고요. P72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비행 금지, 제한 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군 민간 비행장의 관제권은 중심 반경이 9.3km까지의 구역이다. 2. 원자력 발전소 연구소는 중심 반경 18km까지의 구역이다. 3. 서울 지역 R75는 비행 금지 구역이다. 4. P73, P518, P61에서 65는 비행 금지 구역이다. 네, 정답은 3. 서울 지역 R75는 비행 금지 구역이다입니다. 자, 비행 제한 구역에서 R75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림에 보라색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R75고요. 그 안에 P73A 청와대 인근, P73B 청와대 외곽으로 해서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R75 비행 제한 구역은요, 원칙적으로는 12km 미만 들어오는 비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서울 지역은 예외입니다. 서울 지역 비행 승인을 관할하는 수방사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만 아시면 이 문제는 맞추실 수 있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 것은 1. P65, 2. P73A, 3. UA35, 4. P518. 정답은 3. UA35가 정답입니다. 자, UA35가 뭐냐면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시와 양평 등 각지에 총 32개소의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 것은 이기 때문에 3번 UA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여 고시한 국내의 무인 비행장치 비행공역 내의 수직고도 범위는 1. 지상에서 500피트 AGL 2. 지상에서 300피트 AGL 3. 지상에서 300피트 MSL 4. 지상에서 500피트 MSL. 정답은 1. 지상에서 500피트 AGL입니다. 자, AGL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상 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MSL은 평균 해수면 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해발 몇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500피트를 미터로 환산하면은 152점 몇이 되는데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의 최대 고도가 몇입니까? 150m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역의 정의가 틀린 것은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 관제권 및 관제구.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 공역으로 항공기에 필요한 조언, 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경계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공역. 정답은 4. 경계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공역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요. 관제공역에 대한 내용 맞고요. 비관제공역에 대한 내용도 맞습니다. 통제공역에 관한 내용도 맞죠. 자, 그런데 4번은 답이 뭡니까? 경계공역이 아니라 주의공역이죠.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공역은 주의공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법규의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그리고 승인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및 승인 관련된 기초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자격증 취득 이후에 드론을 운용하실 때도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교통안전공단에서 만든 표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치 신고인데요. 이 장치 신고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일 경우
최대 이륙 중량 2kg를 초과하는 장치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이하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하지만 내가 사업용, 즉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무게에 상관없이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 장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이 바뀌기 전에는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했지만 21년 1월 1일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혹시 온라인상에서 문제를 푸시다가 과거 문제를 보시고 헷갈리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지방항공청에 무게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안전성 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전성 인증은 최대 이륙 중량 25kg를 초과하는 기체는 반드시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인 기체는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 조종자 증명 같은 경우는 21년 3월 1일부로 조종 자격 세분화가 돼서 1종, 2종, 3종, 4종 자격이 구분되었고요.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하인 기체, 즉 완구용이겠죠. 완구용은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고, 최대 이륙 중량 250g 초과되는 기체부터는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4종, 3종, 2종, 1종 자격을 취득하셔야만 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기출문제 풀이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행 승인의 경우 25km 초과만 해당 사항이 있고, 나머지 2종, 3종, 4종, 250g 이하는 세모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비행 제한구역 및 비행 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에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 승인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설명한 비행 공역이 아니라면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인 비행 장치는 신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세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되는 장치의 경우에는 지정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 UA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행 시 무조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항공 촬영 승인인데요. 항공 촬영 승인은 무게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방부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승인은 별개로 받으셔야 하는 것을 아셔야 해요. 비행 승인을 받았다고 항공 촬영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범법자가 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기출문제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다음 중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가? 1. 지방항공청장, 2. 항공안전본부 관리부장, 3. 항공안전본부 기술이사,
4.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답은 4.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입니다. 자, 근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개정 2020년 12월 10일에 의거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자, 법규 내용이 많은데요. 영상에는 제목과 중요한 내용만 넣어놨고,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제 블로그에 넣어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서류,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의 재원 및 성능표, 마지막으로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진, 가로 15cm, 세로 10cm, 이 3개의 신고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도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번호를 발급하는 기관은 어느 곳인가?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국방부, 3. 국토교통부, 4. 지방항공청. 네, 정답은 1. 한국교통안전공단이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 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 1.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정비사 인적사항. 3. 초경량 비행장치의 재원 및 성능표. 4.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진. 정답은 2.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정비사의 인적사항이겠죠. 아닌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한 번 더 항공안전법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서류, 재원 및 성능표, 가로 15cm, 세로 10cm의 사진, 이 3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를 교통안전공단에 신고 후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신고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측면 사진을 조종석 내부에 부착. 2.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증명서는 비행시 휴대. 3. 재원 및 성능 변경 시 교통안전공단에 통보. 4. 신고 증명서의 번호를 비행장치에 표시. 정답은 1. 신고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측면 사진을 조종석 내부에 부착입니다. 자, 틀린 것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공단에 신고한 이후에 신고 증명서는 비행 시에 항상 휴대를 해야 하고요. 재원이나 성능이 변경됐을 때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증명서의 신고 번호를 비행장치에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말소 신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2. 비행장치가 멸실된 경우 실시. 3. 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실시. 4. 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실시. 정답은 1.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가 오답입니다.
자, 문항에 말소 신고라고 되어 있죠. 비행장치가 멸실됐거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리고 외국에 매도돼서 더 이상 국내에 없을 때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1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 법규를 한번 볼게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 초경량 비행장치 말소 신고 개정 2020년 12월 10일 위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말소 신고는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이 아닌 15일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변경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가? 1. 30일 2. 60일 3. 90일 4. 180일 정답은 1. 30일입니다. 자, 관련 법규 보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 개정 2020년 12월 10일에 의거해서 30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사유에는요. 첫 번째, 초경량 비행장치의 용도가 바뀌었을 경우. 두 번째,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됐을 때. 세 번째, 초경량 비행장치의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변경 신고와 말소 신고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소유자의 주소 변경 시 신고 기간은 1. 15일 2. 30일 3. 45일 4. 60일 정답은 2. 30일이죠.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요. 변경 신고의 기간은 30일입니다. 말소 신고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어느 것인가? 1. 동력 비행장치 2. 인력 활공기 3. 초경량 헬리콥터 4. 자이로 플레인 정답은 2. 인력 활공기입니다. 자, 관련 법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개정 2020년 12월 10일에 의거해서 항공기 대여업,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비행장치, 계류식 기구류,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 낙하산류, 무인 동력 비행장치 중 자체 중량 2kg 이하, 무인 비행선 자체 중량 12kg 이하, 길이 7m 이하, 연구기관 등에서 시험, 조사, 연구, 개발을 위해 제작한 초경량 비행장치,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않고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 비행장치. 자, 내용이 굉장히 많죠. 자,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1. 계류식 기구류 2. 낙하산류 3.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4. 프로펠러로 추진력을 얻는 비행장치 정답은 4. 프로펠러로 추진력을 얻는 비행장치입니다. 자, 문항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아닌 것을 찾는 것이죠.
보기를 볼게요. 자, 1. 계류식 기구류 신고하지 않아도 되죠. 낙하산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비행장치 역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죠. 자, 프로펠러로 추진력을 얻는 비행장치는 신고가 필요하죠. 정답은 4번 프로펠러로 추진력을 얻는 비행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1.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비행장치 2. 낙하산류 3. 무인 비행기, 무인 멀티콥터 최대 이륙 중량 2kg 이하 4.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 정답은 4.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정답입니다. 자, 신고가 필요 없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죠. 보기를 보면요.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비행장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낙하산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인 비행기, 무인 멀티콥터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이하일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죠. 자, 4번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 애매하죠. 자,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맞는 것은 1. 낙하산 2. 계류식 기구 3. 군사목적 동력 비행장치 4. 동력 비행장치. 자, 정답은 4. 동력 비행장치죠. 자, 이번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입니다. 자, 보기 볼게요. 낙하산 신고 안 해도 되죠. 계류식 기구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력 비행장치 신고 안 해도 되죠. 자, 4. 동력 비행장치. 자, 동력 비행장치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장치는 1. 동력 비행장치 2. 초경량 헬리콥터 3.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4.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 자, 정답은 4.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 1번, 2번, 3번은 다 동력 비행장치로 되어 있고요.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계류식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고 계시다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이 아닌 것은 1.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2. 곡기 비행의 허가 3. 위규 비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4.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정답은 4. 초경량 비행장치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행 제한 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누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가? 1. 대통령 2. 국토교통부 장관 3.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4. 지방항공청장. 정답은 4. 지방항공청장입니다. 자, 법규 짚고 갈게요. 항공안전법 제308조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2항 내용이고요. 개정은 17년 7월 18일에 됐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 제한 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비행 승인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방항공청장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신청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비행 경로 및 고도 2. 동승자의 자격 소지 3. 조종자의 비행 경력 4. 비행장의 종류 및 형식. 정답은 2. 동승자의 자격 소지입니다. 자, 법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공안전법 제308조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2항 내용에 보면 별지 제122조 서식의 비행 승인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 화면에 내용을 보면 동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는 적게 되어 있는데 자격사항은 적는 란이 없습니다. 자, 요 란은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신청 서류는 국토교통부에 제출 2. 영리 목적 비행 시 장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경로, 고도를 작성해야 한다. 4. 비행체에 탑재할 장비를 작성한다. 정답은 1. 신청 서류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입니다. 자, 신청 서류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지방항공청에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를 활용하여 항공 촬영 시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할 기관은 1. 교통안전공단 2. 항공협회 3. 지방항공청 4. 국방부. 정답은 4. 국방부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항공 촬영 승인은 비행 승인과 별도로 국방부에 무게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가 비행하고자 할 때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주의공역은 지방항공청의 승인으로 비행이 가능하다. 2. 통제공역은 비행계획 승인 신청이 불가하다. 3. 관제, 통제, 주의공역은 관할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4. 훈련구역은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정답은 3.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은 관할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 이 문제는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의공역은 지방항공청의 승인으로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의공역 같은 경우는 관할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방항공청의 승인으로만 비행이 가능하지 않아요. 자, 보기 2번 통제공역은 비행계획 승인이 신청이 불가하다. 아니죠. 통제공역이라도 신청 가능하죠. 자, 4번 훈련구역은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훈련구역은 주의공역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은 관할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고도 150m 비행이 가능. 2.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 UA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 3. 최대 이륙 중량에 따라 관제권에서는 사정 승인이 필요. 4.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의 기체는 일정 공역에서 사전 승인 후 비행이 가능. 정답은 2.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 UA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이 정답입니다. 자, 틀린 보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최대 이륙 중량 25km 이하는 비행 금지 구역에서 고도 150m 비행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자, 3. 최대 이륙 중량에 따라 관제권에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모든 이륙 중량의 비행 장치는 관제권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보기 4번. 최대 이륙 중량 25km 초과의 기체는 일정 공역에서가 아니고, 자, 모든 공역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 것입니다. 자, 2번은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에서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표를 보실게요. 표 맨 아래 비행 제한 구역 및 비행 금지 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에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 승인이 필요하다. 최대 이륙 중량 25km 초과 기체는 상시 승인이 필요한데 단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에서는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중요한 내용이니까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 사업을 할 경우 사용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은 1. 교통안전관리공단 2. 지방항공청 3. 국방부 4. 항공협회. 네, 정답은 2. 지방항공청입니다. 자, 항공법 짚고 가겠습니다. 항공사업법 제48조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 자, 1항에 의거해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의 사업계획서와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라고 하는데 답은 지방항공청이라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항공청으로 업무를 위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 문제를 틀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법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중간중간에 항공법 근거들을 넣어 놨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목과 조항만 적어 놨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 블로그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거의 전문을 넣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거기서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법규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의 조종 자격 증명을 발행하는 기관으로 맞는 것은 1. 지방항공청장 2. 항공안전본부 3. 항공안전기술원 4. 교통안전공단. 정답은 4. 교통안전공단이죠.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이 문제는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명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 자격증 분실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항공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4. 항공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정답은 1. 자격증 분실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근거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공안전법 제125조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2항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 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조종자로서 업무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4.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주류 등의 영향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1항에 따른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8. 조종자 증명의 효력 정지 기간에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자, 이렇게 취소 사유로 8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명 취소 처분 후 몇 년 후에 재응시가 가능한가? 1. 2년 2. 3년 3. 4년 4. 5년. 정답은 1. 2년입니다. 조종 자격 취소 처분 후에 2년 동안은 재응시가 불가합니다. 2년 이후에 재응시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시험 응시 자격 연령은 1. 만 14세 2. 만 16세 3. 만 18세 4. 만 20세. 정답은 1. 만 14세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명 4종 응시 자격 연령은 1. 만 10세 2. 만 11세 3. 만 12세 4. 만 13세. 정답은 1. 만 10세입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4종 자격은 수료증이 발급이 되는 거고요. 21년도 3월 1일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 조종자 및 실기평가 조종자의 응시 자격 연령은 1. 만 14세 2. 만 16세 3. 만 18세 4. 만 20세. 정답은 3. 만 18세입니다.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 조종자 응시 자격 연령이 21년 3월 1일부로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만 20세였는데 21년 3월 1일부로 18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 꼭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보유 2.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2명 보유 3. 비행시간 200시간 이상인 실기평가 조종자 1명 보유 4.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인 실기평가 조종자 2명 보유. 자, 정답은 1. 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보유입니다. 멀티콥터 기준으로 전문교육기관 필수 인력은 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명, 그리고 비행시간이 150시간 이상인 실기평가 조종자가 1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의 지도조종자가 되기 위한 최소 비행시간은 1. 100시간 2. 200시간 3. 300시간 4. 150시간. 정답은 1. 100시간입니다. 지도조종자는요, 일반 조종자 증명 자격을 위한 20시간 플러스 80시간의 비용 경력을 더 쌓아서 100시간을 만들면 지도조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봐야 하지만요. 참고적으로 실기평가 조종자 같은 경우는 조종자 시간 20시간 플러스 지도조종자 시간 80시간, 100시간에다 추가로 50시간의 비용 경력을 더 쌓아서 총 150시간을 이수를 하면 실기평가 조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봐야 하고요. 시험은 에티 모드로만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 1. 전문교육기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 규정 4. 보유한 비행장치의 재원. 정답은 4. 보유한 비행장치의 재원입니다. 자, 보유한 비행장치의 재원은 장치 신고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요. 보기 1번, 2번, 3번 내용들은 다 교통안전공단에 제출을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명 3종의 요구 비행시간은 얼마인가? 1. 20시간 2. 10시간 3. 6시간 4. 2시간. 정답은 3. 6시간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3종 자격증명은요, 필기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비행 경력이 6시간 이상이 되면 실기시험 없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명 2종의 요구 비행시간은 얼마인가? 1. 20시간 2. 10시간 3. 6시간 4. 2시간. 정답은 2. 10시간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2종 자격증명은요,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비행 경력 시간 10시간 이상을 비행을 하면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요. 실기시험을 합격하면 2종 자격증이 발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명 1종의 요구 비행시간은 얼마인가? 1. 20시간 2. 10시간 3. 6시간 4. 2시간. 정답은 1. 20시간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1종 자격증명은요,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비행 경력 시간이 20시간 이상 돼야 되고요. 두 개가 다 충족이 된 상태에서 실기시험을 합격하면 1종 자격이 발급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명 취득 기준 중 요구 비행시간이 틀린 것은 1. 1종 비행 경력 20시간 2. 2종 비행 경력 10시간 3. 3종 비행 경력 6시간 4. 4종 비행 경력 4시간. 정답은 4. 4종 비행 경력 4시간이죠. 자, 초경량 비행장치 4종 같은 경우 자격증이 발급되는 게 아니고 수료증이 발급이 되고요. 온라인 강의와 이론 시험을 합격을 하면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명 취득 기준 중
최대 이륙 중량이 잘못된 것은 1. 1종 25km 초과 150km 이하 2. 2종 7km 초과 25km 이하 3. 3종 2km 초과 7km 이하 4. 4종 200g 초과 2kg 이하. 정답은 4. 4종 200g 초과 2kg 이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요. 반복해서 풀면서 여기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1종은 25kg 초과 150kg 이하고요. 2종은 7kg 초과 25kg 이하. 3종은 2kg 초과 7kg 이하. 4종은 250g 초과 2kg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4종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종은 250g 초과 2kg 이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명 취득기준 중 4종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200g 초과 2kg 이하 2. 200g 초과 7kg 이하 3. 250g 초과 2kg 이하 4. 250g 초과 7kg 이하. 자, 정답은 3. 250g 초과 2kg 이하입니다. 4종 250g 초과 2kg 이하 외우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명 취득기준 중 3종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3kg 초과 7kg 이하 2. 2kg 초과 7kg 이하 3. 3kg 초과 12kg 이하 4. 2kg 초과 12kg 이하. 정답은 2번이죠. 2kg 초과 7kg 이하. 자, 3종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명 취득기준 중 2종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7kg 초과 25kg 이하 2. 12kg 초과 25kg 이하 3. 7kg 초과 12kg 이하 4. 12kg 초과 20kg 이하. 정답은 1. 7kg 초과 25kg 이하죠. 2종 외우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명 취득기준 중 1종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20kg 초과 100kg 이하 2. 20kg 초과 150kg 이하 3. 25kg 초과 100kg 이하 4. 25kg 초과 150kg 이하. 정답은 4. 25kg 초과 150kg 이하죠. 자, 4종부터 1종까지 쭉 봤는데요. 이런 문제는 나오면은 틀리시지 마시고 무조건 맞추시는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준비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